이제 8주차면 사실은 거의 이제 후반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셉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이거 내가 한번 들어서 진짜 내 사업에, 그러니까 컨셉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창업하실 때 내 매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기획하는 거고, 또 창업이 아니더라도 기존 점포가 수명 주기상 요거 리뉴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리뉴얼 하실 때도 이 컨셉을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에 맞추어서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뭐 3달 공부해서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오너 주도형,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컨셉에 대한 기획을 완벽하게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게 완전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점포를 기획하거나 리뉴얼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리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1교시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여러분의 매장을 만들거나 또는 리뉴얼 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너 주도형이 맞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게 맞나, 아니면 이걸 적절하게 잘 조화시키는 것이 맞나,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이 분야에 아무리 오래 사업을 했고 공부를 했어도 완벽한 전문성을 갖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략,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누군가의 나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 있거나, 또는 전문성이 나하고 비슷하긴 해도 브레인스토밍, 내가 하는 것에 좋은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병합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병합하는 걸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조화롭게 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오너가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실행을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땐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즉 그건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일상적으로는 내가 운전을 하지만 뭔가 더 급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일 땐 누군가 더 나보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도와주면 더 안정적인 운영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 속도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창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실행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고, 무엇이 하이브리드 전략을 잘 쓰면 그 다음에가 정밀도가 높아지겠죠.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비즈니스의 그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들이고 효과를 잘 내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최소의 비용으로, 이게 경제학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적절하게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의 도움을 적재적소에 잘 받는 역량을 갖는 것도 기획 역량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이걸 뭐 인맥을 이용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사실 인맥을 잘못 쓰다 보면요, 오히려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맥을 쓴다라는 생각보다는 협동학습을 잘해서 나한테 어떤 사심도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동료들을 잘 만들고, 또 전문가들도 수시로 서로 소통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시간은 투자, 왜냐하면 전문가의 장점은 뭐냐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를 단기간에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준다는 건 아니에요.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 효과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컨셉을 기획할 때 이런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상권 분석도 컨셉을 기획하는 것도 그 다음에 재무관리, 브랜딩, 운영관리, 마케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하이브리드 전략을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 그러면 그게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제가 여기다가 뭐 make or buy 의사결정 이론이니 뭐 러닝 커브니 기회 비용이니 품질 경영 프레임이니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지만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걸 질문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전문가 컨설턴트가 사실은 사람보다는 인공지능이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제약도 많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친분의 정도에 따라 내가 부탁할 수 있는 정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챗 GPT는 어때요? 3만 원이면 돼요.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대답해 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검증한 바에 따르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요. 일단 IQ가 높아요. 지금 챗 GPT나 제미나이 IQ를 측정해 보면 140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140 이상이신 분 몇 분 계시죠? 있어도 손 들지 마. 손 들면 죽어. 왜냐면 저도 140이 안 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를 믿습니다. 물론 할루시네이션, 내가 이상한 말 할 때 요거는 내가 잘 뽑아낼 수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핵심 역량을 내부화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역량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챗 GPT를 쓰더라도 아니면 저 같은 사람에게 상담을 받더라도 여러분이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모르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말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컨설팅도 받아보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아보고 누군가에게 조언도 들어봤지만 그 성공 확률이 몇 프로였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이고 능력자이라고 믿고 여러분을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나오든가요? 또는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든가요? 그렇게 안 되는 걸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믿을 놈은 나밖에 없다. 그런데 나도 못 믿겠다. 왜? 사실은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거든. 내가 실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12주 동안은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이게 뭘 말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고, 그걸 활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유자재로 쓸 줄은 모르더라도 아웃라인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똑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의도는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왜냐? 사실은 그건 상대방을 탓할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잘못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되고, 계약서를 쓸 때 절대로 내가 피해보지 않을 조항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온 계약서에 사인하고 일단 믿고, 그런데 일을 해보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이건 다 누구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핵심 역량에 대한 건 내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내가 제한된 시간, 제한된 역량, 사업을 하면서 이 짬을 내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전문가가 되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때 아주 무지 중요한 내용만큼은 진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절실하게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런 역량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학습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단축시키는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10년 동안 나누어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1년 안에 일단 전체를 다 배워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고 비용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이걸 조금씩 하면서 그냥 아주 오랫동안 하게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핵심 역량이 안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까를 여러분도 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여러분에게 오늘의 프롬프트라는 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저는 개별학습을 하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개별학습이라는 것도 역량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개별학습이 안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프롬프트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만들 땐 여러분은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어디 책에 있는 걸로 줄까요? 제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질문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답변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그걸 자기 매장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나와야 되고, 세 번째, 그걸 평가를 해서 내가 이런 짓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걸 스스로 학습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물론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걸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앞으로는 선생도 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선생이 필요 없는 거죠. 왜? 인공지능이 더 잘 가르쳐요. 변호사 제일 위험하고요, 지금. 세무사 제일 위험하고요. 선생 제일 위험하고요. 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잘 가르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제 블로그에다 썼습니다. 이제 학습을 하는, 공부를 하는 시대는 끝났다. 질문을 잘하는 시대가 되었다. 자, 그런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질문할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주는 프롬프트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얘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왜? 잘하는 애는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못하니까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나 안 발달하나 어차피 그냥 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쯤 있는 애는요, 100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옛날에는 50쯤 되는 애가 100으로 올라가려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무슨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선생한테 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게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50인 정도 되면은 100으로 올라가는 게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월 3만 원만 주면 되고요. 거기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공지능이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요즘 무슨 기능이 생겼죠? 챗 GPT한테 월 30만 원을 내잖아요. 그럼 얘가 여러분한테 먼저 말을 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챗 GPT한테 물어봤잖아요. 이젠 챗 GPT가 여러분한테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침이 딱 되면 챗 GPT가 여러분한테 야, 너 어제 장사 안 됐다며. 그 문제 해결했니? 야, 너 어제 크레임 걸렸다며. 야, 어제 너 리뷰에 개 쌍욕이 올라왔다며. 너 그거 해결했니? 라고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냐면 여러분의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여러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이해를 하고 그걸 해결해 주는 걸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대화를 걸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시대까지 왔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챗GPT에 추가됐고 그게 프로 버전에서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이게 이제 이미 상용화된 거잖아요. 그럼 2016년 한 1, 2월쯤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전문가들끼리는 앞으로 한 달에 인공지능에다 줘야 되는 돈이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진짜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왜? 지금 제가 말했듯이 3만 원만 내는 것도
이거 좀 나한테 부담인데? 근데 30만 원? 어떻게 아무리 걔가 뭘 잘해준다 그래도 내가 30만 원을 어떻게 내? 근데 내년쯤 되면 300만 원짜리 버전이 나올 거고요. 지금 1억 원짜리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이 쓰는 건 아니지만.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또 돈이 사람의 아까 제가 의사결정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의사결정이에요. decision making. 그리고 경영학에 OR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사결정론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그게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론을 원래 경영학에서 가르쳤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막 수열, 막 통계,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일반인은 그래서 우리 경영학 전공한 사람들도 그 수업 시간 되면 그거 안 배우려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근데 이게 전공 필수거든. 그러니까 가서 다 막 D학점, C학점 맞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걱정이 없게 된 거예요. 뭐가? 인공지능이 그냥 해줍니다. 엄청나게 고도의 통계적, 수학적 기법을 모두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라도 야, 내가 여기다 창업하는 게 좋니? 여기다 창업하는 게 좋니를 얘가 통계로 계산을 해줘요. 수학으로 계산을 해줘요. 물론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몇 번만 해보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이 됩니다. 왜? 우리도 여기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저한테도 제일 많이 와서 질문하는 것 중에 요즘 하나가 뭐냐면 교수님, 병원을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어제 제가 상담한 게 그거예요. 우리 저희 상권분석 수업 듣는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개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40군데를 리서치를 했는데 결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결정을 해달래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 하나만 했을 땐 검증이 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1명, 2명, 3명, 4명 하다 보면 얘가 맞다 틀리다를 검증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검증이 바로 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시대가 온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공짜면 다 좋겠는데 이걸 챗 GPT나 제미나이가 공짜로 여러분에게 주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걔네가 지금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 몇 조 원, 몇십 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또 누가 씁니까? 돈 있는 사람만 쓰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최소의 비용으로도 내가 원하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는 데만 여러분이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학습이 이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PDCA 최적화가 가능해진다. 즉 뭐냐? 이거 그냥 제가 PDCA는 4단계고 이걸 줄이면 이게 PDS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계획을 세우는 역량, 여러분이 스스로 계획 세우는 거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1년 365일을 일자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야, 내가 선능력에서 순댓국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 고객은 이런 사람들이고 지금까지의 내가 시간대별로 매출이 이런 추세였고 그동안의 객단가는 이랬고 이런 정보를 다 준 다음에 야, 그런데 우리 집 나하고 경쟁하는 애가 배감 농민이 있고 누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근데 얘네들은 내가 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러이러한 매출과 이러이러한 추세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2016년에 얘네들보다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왜? 그동안에 내가 마켓 쉐어가 25%였다. 왜? 시장 수요가 100인데 그중에서 내가 얻은 매출액을 나누어 봤더니 25%인 거예요. 그런데 나 이거 27%로 늘리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매일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플랜을 짜줘. 그럼 얘가 짜줄까 안 짜줄까요? 짜준단 말이에요. 2026년 1월 1일 날은 무슨 일을 하고 2일 날은 무슨 일을 하고 이걸 쭉 짜주는데 이걸 뭐에 의해서 짤까요? 그 날에 그동안에 여러분이 영업을 했던 모든 데이터들을 얘가 다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권의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을 다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네가 월요일 날은 무슨 짓을 해야 되고 화요일 날은 무슨 짓을 해야 되고 이걸 요일별로 월별로 또 시즌별로 날씨 영향 모두 고려해서 여러분이 그날 해야 될 플랜을 짜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엔 이게 가능했나요? 불가능했나요? 여러분이 불가능했어요. 왜? 스스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설사 분석을 했다 해도 그걸로 내 액션, 투두 리스트,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왜?
마케팅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경영 활동을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런 지식을 완벽히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결국 해야 될 실행해야 될 걸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행할 걸 플랜으로 짜주면 난 실행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수는 실행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중고수가 되면 이 실행한 내용을 다시 인공지능한테 넣어줍니다. 그렇겠죠? 야, 오늘은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매출이 이거밖에 안 됐어. 너 나쁜 놈이네? 네가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럼 또 어떻게 되죠? 피드백이 나옵니다. S, PDS가 됩니다. C, 얘가 저녁이 되면 얘한테 내가 영업일보와 그날의 포수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뽑아서 얘한테 전부 입력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얘가 다 분석을 또 해서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걸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시간대별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플랜을 짜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맞이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은 더 심도 있는 능력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바로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DIY. 내가 직접 할 것이냐. 어디까지 내가 직접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건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이냐. 이걸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좋은 경우 제가 여기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너가 가장 잘하는 영역에 집중해서 주도권을 유지한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셰프가 아니에요. 전 조리 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외식업을 시작했지만 저는 조리를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식당을 기획하고 그 조리사를 고용하고 그가 메뉴를 개발하도록 그를 모티베이션 시키고 그리고 그가 계속 더 좋은 메뉴를 만들어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걸 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을 푸드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더 열심히 공부했고 대신에 제가 못하는 게 있겠죠. 뭐죠? 요리.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더 좋은 인재를 더 좋은 가격에 그가 내 밑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요리가 안 되는데 내가 요리를 하겠다고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과연 성과가 나올까요? 차라리 그 시간을 경영에 투자하는 게 더 좋죠. 자, 저는요, 요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요리에 더 집중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결국은 비즈니스는 경영과 마케팅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됩니다. 왜? 내가 아무리 좋은 메뉴를 만들어 놨어도요, 마케팅이 안 되면 아무도 사러 오지 않아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지분도 주고요. 네가 성과를 낼 때마다 내가 이만큼 나눠줄게.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나는 조리만 더 뛰어난 상품만 잘 만들면 나머지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훨씬 더 높은 매출을 만들고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어디에 어떻게 정해진 주어진 자원을 할당해서 집중하느냐. 근데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뭐죠? 부부의 코어기예요. 한 사람은 주방, 한 사람은 홀, 경영. 이렇게 만약에 역할 분담이 되고 이게 잘만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역대 최강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직접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여러분이 뭐가 약해지는 거죠? 통제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약했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높이는 노력을 끝없이 해가야 돼요. 물론 100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역량을 측정해서 50이라면 내년엔 60, 후년엔 70. 그래서 10년 후엔 내가 120%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요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잘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선 코칭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골프를 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폼을 제대로 익히는 데부터, 습관을 들이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배우다 보면 종종 내가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이게 정확한 건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땐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이런 장기적인 플랜에 의한 코칭과 그때그때마다 절실할 때 누군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여러분에겐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적재적소에 내가 어떤 역량으로 어떤 사람과 어떻게 코어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결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없는 시간 쪼개서 여러분에게 상담이라는 걸 하는 거고, 필요하면 여러분 매장도 방문하는 거고, 그렇죠? 예. 누구보다 제가 이런 이론과 실행 내용에 대한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로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으면 제가 스스로 찾아가서 프로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계속 언제 어떤 시점에 내가 어떤 걸 코칭을 받아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판단 기준이라는 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제가 뒤에 가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건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요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근데 이거의 핵심은 사실은 뭐냐면 일상적인 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일상적인 거. 단기적인 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의사결정.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좀 깨져도 돼요. 근데 돈이 들어가는 건 깨지면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장기적인 의사결정.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겠죠. 교수님, 제가 국밥집을 하는 게 좋아요? 칼국수집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이거 했다 안 되면 못 때려치고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래서 우리가 어쩌면 성공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한번 결정을 하면 이걸 몇 년 정도 해야 승부가 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10년 적공, 1만 시간의 법칙, 이게 다 뭡니까? 적어도 10년을 해봐야 내가 거기서 정말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프로페셔널로 인정받고 그 분야에선 탑의 10% 적어도 5%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의사결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의사결정을 해버릇하시면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꾸면서 최고가 될 수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혼자 하기보단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은데, 그때 많다는 건 무조건 다다익선이라는 게 아니고 그걸 정확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게 좋겠습니다 라는 걸 의사결정하려면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나하고의 적합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검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 MBTI도 하고, 뭐 요즘 종종 제가 이렇게 손금도 봐드리고 사주팔자도 보고, 물론 제가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장난처럼이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것과 제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사실은 그게 모든 게 지식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내가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이게 모든 건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이미 다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국수집을 한다. 그러면 국수집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고 그때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커피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에 커피로 성공하는 애들을 다 분석해 봤더니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그건 전 세계예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커피가 그냥 좋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커피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커피를 자꾸 공부하다 보면 뭐가 하나 걸리게 됩니다.
허들이 오게 됩니다. 그 허들이 뭔지 아십니까? 원두입니다. 원두. 무슨 원두에 허들이 오는 걸까요? 장애가 오는 걸까요? 내가 진짜 좋은 커피를 만들고 싶은데 이 진짜 좋은 커피의 핵심이 원두의 품질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두의 품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돈 주고는 살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품질로 농사를 지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잘하는 애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원두 농장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일본엔 조그만 커피숍을 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되면 브라질로 가서 다만 몇천 평이라도 자기가 거기서 땅을 사서 자기가 원두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문화상 이런 짓을 안 하지만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봤더니요. 요새 중국에 가장 큰 트렌드가 뭐냐? 소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소고기집을 해봤더니 중국에는 소고기집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훠거죠. 그죠? 훠거의 가장 큰 경쟁력을 좌우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소고기잖아요. 그런데 그 소고기를 가장 맛있는 소고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네, 내가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로 가서 땅을 사고 거기다가 그 몽골에서 최적의 맛을 내는 흑소를 직접 방목을 하면서 키우기 시작하는 게 바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짓까지 하느냐? 그걸 당일 도축해서 당일 배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고기를 경직이 풀리자마자 거기서 바로 날 것으로 커팅을 해서 샤브샤브를 해 먹습니다. 훠거를 해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고기로 훠거 먹어본 적 있어요? 소고기 먹어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 이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선택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는 소바집에 갔는데 이 소바 사장님이 처음엔 면을 사다 썼습니다. 근데 어떻겠어요? 사다 쓰다 보니까. 처음엔 자기도 모르니까 아무거나 좋다는 거 사다가 그냥 삶아서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이 소바의 맛이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겠죠. 소바를, 메밀을 내가 길러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게 모두가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메밀을 기르지 않으면서 메밀의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냐? 메밀을 자기가 숙성을 시키기 시작한 거야. 숙성을 한다는 건 뭐냐? 싹을 틔워가지고 얘를 자기가 새로운 맛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일본의 어떤 문화 속에서 흘러왔던 지식을 활용한 것일까요? 네,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그 사람이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메밀 소바집에 가면 메밀면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메밀면의 선택 옵션 안에 자기가 기른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거를 숙성을 시킨, 예를 들면 이 소바를 자기가 싹을 틔워서 그것을 특별하게 만든 소바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격이 제일 비싸다는 거고, 그런데 그게 그 집의 USP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 외식업을 그냥 순전히 장사라기보단 철학적 관점에서 많은 보는 사람이니까 제 눈엔 다 그런 것만 들어오고,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외식 사업자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에게 더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싶지만,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려면 하나의 메뉴를 선택하면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메뚜기처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그때 잘 될 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누가 더 높을까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은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보십시오. 10초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전 세계에서 식당을 했던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어떤 사람이 더 높았을까를, 어떤 사람들이 평생 가치로 계산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었는지 우리는 이제 단방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돼야 되고, 이것도 역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고 책을 찾아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아주 전문적으로 학습을 한 인공지능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의사결정,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결국 뭘 하게 된다? ROI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의사결정을 할 때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이 찾을 때 핵심 기준은 여러분 ROI입니다. Return on Investment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투자 수익률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뭐냐면 내가 여기 얼마 투자했을 때 얼마 이익이 나와 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주식을 살 때도 똑같습니다. 이 주식이 좋아, 이 주식이 좋아.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 1,000원이야, 주식이. 요거 10,000원이야. 그런데 요거 1,000원짜리 사가지고 내가 한 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1,100원으로 올라. 그러면 ROI가 얼마죠? 1,000원이 100원 올랐으니까 100원을 1,000원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10%예요. 그냥 한 달만 갖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자, 요건 10,000원이야, 주식이. 근데 요거 샀는데 한 달 후에 2,000원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되죠? 2,000원 나누기 10,000원을 하면 돼요. 얼마죠? 20%예요.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5,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걸 찾아다닙니다. 뭐죠? 의사결정하는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입지를, 점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데부터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딱 제가 제약 조건을 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먼저 정확히 판단하고 그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부터 찾아라. 그렇잖아요? 권리금이 1억이고 보증금이 1억이고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들어가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는 돈이 1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출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매장 자꾸 보러 다니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데를 자꾸 보는 이유는 뭐냐? 왠지 거기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의사결정의 기준이 아니에요. 잘 되는 거 안 되는 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내가 ROI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도 컨셉을 어떻게 기획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도 똑같은 결과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DIY 100%입니다. 내가 스스로 100% 완벽하게 좋은 ROI를,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겠죠. 극단인 거예요. 사실은 100% 내가 완전히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자, 그 극단은, 그 나머지 극단은 또 뭡니까? 얼마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예요? 컨설팅 해주는데 얼마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말 속엔 뭐냐? 네가 다 알아서 해줘. 풀 컨설팅.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왜? 나는 아무 주도권도 없고 나는 아무 의사결정 권한도 없이 저 사람만을 믿고 내가 전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기당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저 사람을 완전히 다 믿는 거죠. 이것도 되게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이브리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주도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의사결정을 대부분 하지만 그 중요 의사결정 중에 가장 위험한 것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면 여러분 리스크도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들고 성과도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매장을 새롭게 만들든 리뉴얼을 하든 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고요. 자, 적어도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컨셉의 로드맵입니다. 또는 그냥 프로세스라고 얘기할게요. 단계라고 얘기할게요. 몇 단계로 나와 있습니까? 7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컨셉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고 있는 식당을 뭐라고 정의 내릴래?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하고 있는 식당은 삼겹살 전문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정확한 컨셉일까요? 아닐까요? 컨셉이 없는 거예요. 메뉴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컨셉을 기획한다는 건 내가 우리 집을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 집에 오고 싶게 만드는 내용인 거예요. 자, 내가 삼겹살집이에요. 이러면 옆집도 삼겹살집, 저 집도 삼겹살집, 수천 개의 삼겹살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우리가 그냥 반찬을 팔아요. 이러면 우리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저 집도 반찬, 저 집도 반찬. 제가 샤브샤브를 해요. 우리 집에 꼭 오고 싶나요? 이건 컨셉이 아닌 거야. 우리 집에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 소비자가 기왕이면 이 집으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으로 문자와 말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고 싶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농담으로 제가 이제 별명을 하나씩 붙여주잖아요. 뭐 도시락 천재 원희. 그럼 왠지 도시락을 저 집에 시켜야 될 것 같은 거야. 그쵸? 이와 같이 뭐 예를 들면 그냥 순댓국보단 진한 소사골 100% 순댓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순댓국집에서 뭔가 더 특별한 나만의 노력이 담겨 있는, 그리고 우리 집에 더 오고 싶고 우리 집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뭔가를 갖다가 붙여서 정의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일단 정의를 내려라.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자기를 뭐라고 대답할래요? 저 김영갑이에요. 이거는 메뉴명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컨셉이 정의가 되면, 자, 여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상권을 분석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데이터로 분석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상권 분석 전문가 과정 시간에 제가 상권 분석을 하는 7개의 프롬프트를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요를 측정하는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인공지능한테 놓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야, 나 속초에서 김밥집을 할 거거든. 근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걸 뭐 조양동에서 할 거야.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좀 측정해 줘봐.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뭔가 나와요. 근데 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최저일 때, 평균일 때, 최고일 때 이렇게 또 나눠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손익계산도 해줍니다. 그래서 최저일 땐 남는다 안 남는다. 보통일 때 남는다 안 남는다. 최고일 때 남는다 안 남는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최고를 해도 적자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원래 그래요. 소상공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업 타당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동안은 내가 그런 거 스스로 계산해 볼 수가 없었는데 얘가 알려주는 겁니다. 야, 너 거기 가서 김밥집 하면 너 폭망할 거야. 너 거기 가서 칼국수집 하면 너 죽을 거야. 아니면 너 거기 가서 대박이 날 거야. 그래서 어제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수요를 측정해보고 경쟁 관계를 측정하고 그 경쟁 관계에서 내가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결국은 컨셉은 제일 막단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메뉴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메뉴가 컨셉이라고는 안 했지만 컨셉의 가장 하부 단계에서 키 컨셉이 결국은 메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엇을 파느냐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 무엇을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파는 건 메뉴가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냐? 메뉴 엔지니어링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되게 전문 용어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메뉴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스타 메뉴가 될 수 있느냐. 왜? 여러분은
도구 메뉴를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도구 메뉴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분석을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이런 메뉴를 만들어서 팔면 무조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스타 메뉴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째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이 메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실은 그 메뉴를 만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조리사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누가 그 메뉴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키를 가지고 있냐?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조리사가 아무리 능력자라도요, 서버가 개판을 치면 이 음식은 맛없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네. 스타벅스 커피와 맥도날드 커피를 가지고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는데 스타벅스 커피에다 2,000원이라고 쓰고 스타벅스 커피에다 2,000원이라고 쓰고 맥도날드 커피에다 4,000원이라고 쓴 다음에 이 두 커피를 브랜드는 안 보여주고 먹어보고 어떤 게 맛있냐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4,000원짜리가 맛있답니다. 왜? 향도 나고 원두가 다른 것 같고, 그죠? 뭘 갖고 결정한 거죠? 가격을 갖고 결정한 거죠. 자, 이번엔 가격으로 하지 말고요. 저같이 그냥 이렇게 대충 입은 사람이 갖다 주고 유니폼을 멋지게 입은 정우성이가 갖다 줘 보세요.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이게 서비스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컨셉의 몇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이걸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런데 우린 그동안 컨셉은 뭐라고만 생각했습니까? 잘못하면 저 윗단계만 컨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장난만 컨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서비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껍데기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브랜드 BI, 그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파사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물리적 환경이라 그래요. 결국은 어딘가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을 감동적으로 이 공간을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아마 저하고 같이 삿포로에서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문짝은 저렇게 달았을까? 왜 파사드는 저렇게 디자인했을까? 왜 식탁은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웨이팅석을 매장 안에다 만들어 놓고 그냥 여기서 손님을 받으면 되지 밥을 안 갖다 주고 밥 먹는 애들을 나보고 구경하고 있으라고 하는 걸까? 그리고 그것이 밤이 되면 또 왜 바뀌는 것일까? 왜 조명의 조도는 이렇게 했을까? 왜 저기다가 조명을 저렇게 달았을까?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없는 눈으로 바라보시면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유가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 풀빵집에서 우리 싱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 풀빵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 우리나라의 풀빵은 1,000원에 3개만 받아도 가격 비싸다고 난리들인데 뉴스에까지 나오더라고요. 풀빵 옛날에 5개 주다 3개밖에 안 준다고 비싸졌다고. 근데 일본에 가봤더니 풀빵 하나에 2,500원을 받아도 줄을 서서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풀빵과 저 풀빵의 차이는 무엇일까? 뭘까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사람이 다르고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르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르고요. 심지어는요, 그 풀빵을 포장을 했는데요. 이게 포장지가 명품 포장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포장지 때문에 비싼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풀빵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왜? 풀빵 안에 풀빵이 4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흰 팥, 하나는 붉은 팥. 그러면 4개가 빵이 똑같으니까 이게 어떤 게 흰 팥인지 어떤 게 붉은 팥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보면 모르죠. 자, 그러면은 이걸 박스에다가 딱 패키징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빵에다가 쓸까? 붉은색으로 펜을 글까? 이게 스티커가 있는 거야.
그래서 흰색이 있는 데는 흰색 스티커를 붙여놓고 빨간색이 있는 데는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게 풀빵 빠는 애가 발음도 안 되네. 이게 풀빵을 파는 애가 할 짓입니까? 그런데 얘가 70년이 됐답니다. 온 인생을 풀빵 하나에 올인했으니까 풀빵만 연구했으니까 이 풀빵이 그렇게 비싼데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풀빵을 만드는 밀가루 그 풀빵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가 다 어떤 걸 쓰고 있을까요? 실명제일까요? 비실명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풀빵에다 저런 짓을 하지? 여러분 같은 풀빵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전부 그럴듯하고 멋진 것만 하고 싶죠. 큰 식당에다가 화려하게 멋들어진 것만 하고 싶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풀빵으로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어요. 막 이태리식, 영국식, 유럽의 미국의 그런 빵 기술 안 배우고도요. 그냥 우리나라의 그 풀빵 하나만으로도 뭐가 될 수 있다?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연구는 별로 못 해왔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하자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무작정 막 들이대지 말고 한번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A/B 테스트를 해보기도 해서 내게 어떤 게 가장 잘 팔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실험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 실험도 꼭 해보자. 그래서 이제 큰 거를 우리가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즘 뭐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실험을 제일 많이 해요? 아마 플레이팅일 거야. 플레이팅. 푸드 스타일링. 어떤 그릇에다 담았을 때가 제일 내 음식의 가치가 높아질까? 그죠? 도자기에 담을까? 유기에 담을까? 뚜껑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색계 배색은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 여기다 커트러리는 어떤 걸 넣을까? 이 커트러리를 그냥 놓을까? 아니면 거기다 레스트를 놓고 놓을까? 그리고 레스트를 놓는다 그러면 그 레스트는 자기로 할까? 유기로 할까? 나무로 할까? 여러 가지 색깔은 어떻게 할까? 이 하나하나. 그리고 또 만약에 저거 한다면 거기다가 또 종이로 띠지를 두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이 안에다 그걸 넣을 수도 있고요. 젓가락을 넣을 수도 있고 숟가락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그 종이 안에다 집어넣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띠지만 두르는 게 좋을까? 만약에 넣는다면 반만 들어가게 할까? 아니면 그냥 풀로 들어가게 할까? 그래서 저는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지자체에서 만들어준 봉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넣어서 주시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게 왜냐하면 위생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최선의 방법인 걸까요?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모두 다 위생적이고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가장 좋은 방법일까? 등등등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PDCA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컨셉으로 완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단계는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결국은 어떻게 계속 일신 우일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컨셉을 잡고 그걸 실행을 해서 오픈을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라는 건 없는 거죠. 리뉴얼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월간 PDCA는 매번 성과평가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메뉴 분석도 하고 손익계산서도 만들고 고객 체크리스트, 고객 만족도 분석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건가 이걸 끊임없이 찾아내고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진짜 컨셉의 중요한 단계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100년, 500년 가는 식당이 만들어질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지금 여러분의 통계에 나오는 것처럼 5년 안에 80%가 그냥 망해서 없어지는 이런 컨셉으로 영원히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 작업 실행 단계 7단계
꼭 아시고 여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빠르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여기다 8가지 정도의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하나가 제일 좋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제일 좋다는 의미는 한 개만 팔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집을 대표하는 시그니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입장 전환 3요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딱 들어갔는데 이 집에 가고 싶다 라고 만드는 3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오프라인으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간판에 상호와 글자 한 줄이 이 집에 가고 싶게도 만들고 가기 싫게도 만들고,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배너일 수도 있고 현수막일 수도 있고 노랜일 수도 있고, 또 역시 거기에 있는 한 줄이 여러분의 매장에 오고 싶게 만들 수도 있고 안 오고 싶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번에 가서 여러분 사진 제일 많이 찍은 집이 어느 집인 것 같아요? 파사드 제일 많이 찍은 집이 어디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리스타트 커피를 많이 찍더라. 어디를? 파사드를. 그럼 그게 뭐죠? 이 집은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작은 집이지만 포토 스팟이 있구나. 반드시 찍지 않으면 안 될 핵심 위치가 있구나. 그거는 기획을 해서 만든 걸까요?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요?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사람이 우리 매장에 들어오게 만드는 3가지 요소를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간판의 한 줄, 이건 상호이겠죠. 그 간판의 한 줄을 형용사적으로 설명해 주는 노랜의 한 줄. 그죠? 이게 아마 브랜드 슬로건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한눈에 이미지적으로 딱 느끼게 만드는 포토 스팟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런 빠르고 큰 효과를 내게 만드는 컨셉을 고민하실 때 참고해야 되고, 그 다음이 좌석 전략. 사실은 진짜 매출이 높은 집들이 좌석이 많은 집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지워버려야 될 게 뭐냐? 좌석 수가 많다고 매출이 높은 건 아니다. 적은 좌석이 오히려 더 높은 매출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도 해요. 왜? 15평에서도 3억을 올리는 점포가 있고요. 150석으로도 3억을 못하는 점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좌석 전략.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공부하시면서 좌석에 전략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컨셉 트릭 같은 사람들이 저하고 앉아있으면서 여기는 왜 좌석을 이렇게 만들었죠? 요즘 그래서 아마 저 때문에 또 대한민국에 원테이블 레스토랑이 엄청나게 생길 것 같아요. 원테이블 레스토랑은 몇 명이 앉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나중에 오픈하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블이 하나예요. 테이블이 하나인데 몇 명이 앉는 테이블이냐? 20명이 앉는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그 테이블은 밑에 정원이 있어요. 테이블 전략입니다. 물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 일본 가서 그 원테이블 레스토랑을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원테이블 레스토랑은 그냥 소수가 가는 레스토랑을 지칭하던 거였는데, 이제는 다수가 가는데 그 다수가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소비자에게 어떤 마음을, 어떤 인식을 갖게 만들까요? 좌석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 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즉 뭐냐?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먹고는 싶은데 이것저것 자기가 고르려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세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트가 보통은 시그니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넌 요것만 먹으면 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마 통닭집에 가서 통닭 정식을 먹으면서 이상하다 이거. 맛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통닭을 좋아할까? 사람들은 통닭 반마리와 밥 한 공기와 반찬도 아닌 몇 가지 집게머노를 놓고서 그걸 먹으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세트의 승리이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서비스를 할 때 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 서비스는 오늘의 프롬프트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그냥 쓱 가서 물만 따라주고 온다. 한마디 하고 온다. 한마디 해야 되겠죠. 그럼 그 한마디를, 그 스크립트를, 대사를 뭘로 할 것이냐. 획일적일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르겠죠. 메뉴가 같다고 똑같을까요? 메뉴가 똑같아도 다 다를 수 있을까요?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영자의 역량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네가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런 대사를 한번 읊어주면 고객님이 바로 쓰러지실 것이다. 그런데 그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거 누가 다 만들어줘야 되죠? 감독님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배우가 너무 뛰어나서 애드립으로 다 쳐주면 좋겠지만, 뭐 그것도 역시 감독의 역량이겠죠. 그 다음에 UGC를 유도해야 된다. 리뷰를 달던, 그죠? 인스타그램에 올려주던, 이걸 억지로 부탁하지 말고요. 이 사람이 스스로 달 수밖에 없게 하는 끊임없는 아이디어 창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컨셉을 만들 때 이미 이게 다 기획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니시면서 그러잖아요. 사진 찍지 말래도 다 찍어요. 일단 가서 빵 찍고, 직원 찍고, 다 찍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메인 어떤 디자인 스팟이 있을 테니까 거기도 찍고, 다 찍어서 올리지 말라고 해도, 심지어는 이번에도 일본 가니까, 근데 이제 저도 찍어봤거든요. 찍지 말라고는 안 그러고 그냥 얼굴만 찍지 말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뭐냐? UGC. 과연 누구든지 유저 제너레이션 컨텐츠, 즉 소비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무조건 사진 찍고 그걸 바이럴을 시켜주기를 원하는 건 모든 사업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컨셉을 기획할 때 이미 다 그런 스팟이 만들어져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의 가드레일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그걸 계속 측정하는 KPI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영을 하는 사람은 점포를 매니지먼트하는 점장은, 또는 그 팀장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급은 무조건 KPI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영자의 KPI는 뭘까요? ROI예요. 점장의 KPI는 뭘까요? 그 점포의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점포의 영업이익이라는 건 뭐죠? 점포의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예요? 매출액이겠죠. 그 다음에 식재료 원가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겠죠. 이거 다 점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점장이 없으면 사장이 관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등급별로 보면, 예를 들면 서빙을 하는 매니저가 있다.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주어질까요? KPI로. 인시 매출액이 주어질 거예요. 즉 직원이 10명이면 우리가 매출을 하루에 한 사람당 최소한 한 사람의 인건비를 10만 원이라고만 가정을 해도 50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5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돼요. 뭐만? 서버, 주방 직원까지 다 합쳐서요. 500만 원의 일 매출액이면 주방과 서버를 합쳐서 10명 이상이 되면 이 집은 폭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이게 바로 점장에게 줄 것이냐, 매니저에게 줄 것이냐. 그래서 주방장에게 주방에 대한 인시 매출액을 줄 수 있고, 서빙하는 직원에게 인시 매출액을 줄 수 있어요. 왜? 이 KPI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서버가. 혼자 열나 뛰어다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 휴대폰만 보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눈치만 살살 보면서 10만 원밖에 매출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급여를 받아갑니다. 자, 그런데 급여만 받아가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1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람은 고객 만족도에 얼마나 컨트리뷰션 했을까요? 내가 50만 원을 해야 적당한 매출인데 다른 애가 안 하니까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으면 그 사람은 매출은 올렸을지언정 진짜 고객을 만족시켜서 또 오고 싶게 만드는 일을 제대로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만 때운 걸까요? 어쩌면 이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했다고 잘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서버에겐 어떤 KPI가 주어지냐? 고객 만족도라는 KPI가 주어집니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뭐죠? 내가 관리해야 되는 핵심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극단으로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죠? 직원 한 명 한 명에게도 KPI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영자는 매일매일 우리 점포가 ROI가 제대로 나오고 있나? 내가 투자한 거 대비 나는 여기다 10억을 넣었으니까 매일매일 매출액이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3억이 나와야 되고, 왜? 그 3억이 나와야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ROI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1로 나누면 하루에 1,000만 원을 해야 되고, 하루에 1,000만 원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이 상권에서 점심에 30%, 저녁에 70%, 아니면 점심에 70%, 저녁에 30%. 이게 완벽히 계획이 돼서 그대로 KPI가 나오는지 다 측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나오면 그걸 점장에게 묻고, 서버 매니저에게 묻고, 주방장에게 물을 수 있는 뭐가? 관리 체계가 되어 있어야 이 조직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주별로 월별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내가 원하는 컨셉이 내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컨셉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전략을 쓰기 위해서 오너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뭐죠? 여러분은 철학을 명확히 하시고 실행의 주체가 되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없는 아주 고난이도의 것은 저 같은 사람이든 인공지능에게 묻던 그걸 감수받고 측정받고 확인받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런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오늘도 나왔을 거예요. 일본에 성공하는 식당 사장들이 도대체 왜 성공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면 거기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 평생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예산인 거죠. 내가 내 컨셉을 끊임없이 망하지 않는 컨셉으로 리뉴얼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리듬이 있어야 된다. 리듬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 루틴이라는 거예요. 루틴이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루틴에 의해서 계속 측정하고 반복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나의 페이지, 즉 요약해서 보고하는 형태로 만들고 그걸 모두가 공유해서 끊임없이 PDS를 반복할 수 있는 구조로 여러분이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좀 약간의 어려운 얘기들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 컨셉 과정의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거예요. 머리가 아픈가요?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우리가 지금 컨셉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주 동안 식당을 만들려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배우다 보면 저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안 되겠네.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큰 프레임에 의해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머리에 팍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좀 알 것 같고 이건 모를 것 같고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수료하기 전까지 이 큰 그림은 머릿속에 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더 계속 공부하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면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뭐 시간이나 여력이 안 되는 분은 이번 수업만 듣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2026년엔 뭐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대신에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도움은 못 드리더라도 남은 기간 내라도 인공지능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핵심적인 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그런 걸 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머릿속에다 딱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